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옵니다. 과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용인대 최창열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내일 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UAE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송영무 장관이 뭐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MB 정부 때 있었던 그 군사협력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변경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9일 날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잖아요. 예. 이제 뭐 한 달이 거의 다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칼둔 청장이 오면은 이제 뭐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뭐 탈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것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굉장히 이제 격분시켰다, 반발을 샀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야당은 굉장히 정치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일단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왔어요.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그렇고 또 하나는 또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그 어쨌든 원전 수주에 관련된 것을 뒷조사를 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무마하려 왔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건데 어느 것이 팩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느 쪽이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건 지금 말씀처럼 2009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했잖아요. UAE로부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역시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와 약정을 하나를 맺고 군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양해각서 MOU를 3개를 체결했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건 팩트인데 4개의 약정과 이제 양해각서 체결한 거죠. 그 부분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좀 한다면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조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발을 사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가서 이것을 무마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황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 건데 일단 이제 칼둔이 온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군사 관련한 그 조약이 협정이죠, 협정. MOU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맺은 MOU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애초에는 2009년 12월에 186억 불 정도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을 한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이 지금 엉뚱하게 튼 것이 군사협정 문제로 지금 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과 상관없이 군사협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2006년 11월 노무현 정권 때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정보 교류, 무기공동개발, 군사전문가 파견 이런 것들에서 10년 동안 하자. 그리고 지난 2016년에 다시 10년을 또 연장을 한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김태형 장관이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군사에 대해서 40개 정도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의 가장 큰 팩트인데 그러고 나서 그 군사 교류가 있은 다음에 2009년 12월에 원전 수주를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0년 11월에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원전 수주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1년 동안 텀이 있는데 이 1년 동안 텀이 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한테 군사적 MOU라든가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것이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 나왔던 본인은 또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한 30년 정도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크 협상 이것의 어떤 그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예. 자칫하면 정치권 공방에서 끝나고 예.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장 원장님께서는 이 의혹이 확실히 좀 풀릴 수 있을까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이 이제 모레 한국에 오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칼둔이라는 사람이 원자력 그 공사 이사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 아랍권에서는 상당히 실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총리격이라고요. 그렇죠. 2인자 정도로 알려져 있는 행정청장. 것 같아요. 예. 아부다비의 행정청장인데 예. 이 사람이 왕족이 아니에요. 비왕족으로서 굉장히 실세란 말이에요. 예. 근데 칼둔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모레 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장 교수님 말씀처럼 외교 문제라는 게 다루기가 아주 어렵죠.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할 수 없어요. 외교 문서는 그래서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적어도 이 정도 바로 이 당사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왕정 국가잖아요. 그 나라의 실세가 우리나라에 온 건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이는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정치 공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청와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외교 문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건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윤곽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국익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봐도 더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건데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그 군사협정은 전혀 이 사항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거 10년 기한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됐고 이건 아주 일반적인 군사협정이었어요. 이건 다른 국가들과 많이 맺는 군사협정이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꾸만 헷갈리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2013년도에 그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와 UAE 간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맺었다라는 그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려진다라고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만 칼둔이 오니까 모레 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제 일단 팩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면 어디 정도는 적어도 그 두 나라의 우리나라와 UAE 아랍에미리트의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도 뭐 국정조사 목소리를 막 높이다가 약간은 좀 톤다운하는 분위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가장 지금 걸림돌이 가장 이제 어떤 타격이 심할 것은 저는 1차적으로 한국당이라고 보고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협정이 있었다.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차츰 좀 낮추는 그런 이제 모양도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의당은 여기에서 약간은 자유롭다.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인볼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데 이 공방도 마찬가지로 정치권 각 당의 어떤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칼둔 행정청장이요. 왕세제 최측근으로 뭐 실세 중에 실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한을 했을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죠.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군사협정 문제 이 두 가지 분명히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에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고등 정찰기 수출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협정을 맺은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원전 수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뭐 대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군사협정을 맺은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약도 아니고 MOU는 사실은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내법이라든지 국회 동의 절차 필요하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러 갔는데 UAE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이 뭔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네. 그런데 또 다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굉장히 반발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뭔가 UAE와 우리가 굉장히 군사협정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양해각서가 됐건 약정이 됐건 말이죠. 뭔가 좀 법적인 절차를 굉장히 생략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가장 이번 사안의 예.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 소셜 미디어에 이불변, 응만변 이런 이제 표현을 썼다고 네. 해요. 이 뜻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예. 뭐 시문의 상록수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저는 받았는데 예. 물론 SNS를 통해서 본인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다짐, 새해를 맞아 다짐 같은 것은 밝힐 수 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은 참모입니다. 참모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참모는 뒤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에 나가서 대통령과 같은 반열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과거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DNA가 몸에는 박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을 돕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의혹, 칼둔 행정청장 방안으로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 문제를 놓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죠.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 총선 때 그때 경남 도의원이에요. 전현수 의원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쪽을 도왔었어요. 이제 국민의당 쪽. 근데 소속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출당시켜달라.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출당을 시킨 일이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과거에 새누리당일 때 자유한국당 받기 전에 김연아 의원이 비례대표예요. 네.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에 와서 회의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김연아 의원도 출당을 시켜달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출당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례대표는 스스로 제명이 되거나 출당을 시켜야지 의원직을 유지하거든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4명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은 출당을 시켜주고 제명을 전체가 시켜주면 13명이죠, 지금? 현재 3명, 13명. 13명인데 예, 비례대표가. 예. 반대하는 이제 요번에 그 거기에 이제 예. 반대에 손을 든 비례대표가 4명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은 어쨌든 출당을 시켜주면 이게 운신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네. 출당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통합 반대파잖아요. 예. 왜 내로남불식으로 하느냐? 2016년도에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경남 도의원 그때 출당시켜줬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근데 왜 당신 안 하냐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통합 반대파와 지금 이제 통합 이쪽에 찬성파는 지금 뭐 전당대를 열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 전당대를 열겠다라는 것이고 이쪽은 다시 개혁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명을 만드는 예. 건데 바로 거기서 이 비례대표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예. 대표는 아마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 제명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 도의상. 예. 전혀 마음이 없는 의원을 갖다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그러면 저 통합파와 반통합파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할 때 함께 가자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함께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할 때는 요청할 때는 괜찮고 자기가 당사자가 되니까 발을 빼는데 완전한 내로남불의 전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김연아 의원들처럼 활동을 하실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39석, 그중에 이제 비례대표가 13석이면은 3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누가 같이 가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뭐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출당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통합신당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신사랍당을 하면은 있는 당 그대로 그 뿌리 그대로 족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신사랍당인데 A당과 B당을 놓고 밖에다가 새로운 당을 만들고 각 당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뿌리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신사랍당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야만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숫자도 그렇고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가는 것인데 다만 입법부 의원들이 정당에서 지금 정당을 놓고 지금 하는 쟁투지만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면은 당적을 상실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 A당을 정체성을 보고 그 당을 찍어줘서 그 당의 비례대표를 줬는데 왜 당이 바뀌고 새로운 당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입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은 저는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는 이것을 출당을 허용했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양쪽 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례대표가 원론적으로 탈당을 하면 당적을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 이런 원칙을 우리는 모두가 준수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화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예. 않은 것 같고 잘 예.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은 사실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예. 그 이제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갈라져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안보라든지 이런 외교나 이런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유승민 대표의 생각 자체가 그렇고 본인도 안보는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햇볕 정책의 문제예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어쨌든 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던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뿌리가 있어요 지금. 한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네. 또 한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당체가 되게 생겼어요. 국민의당이 갈라져서 개혁신당이라는 야당이 하나 생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또 바른정당 이 이제 통합정당이 하나 생길 텐데 통합신당 이름으로 네. 생길 텐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일단 다른 이념, 다른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색깔은 같아야 돼요. 예. 정당의 통합이. 근데 지금 햇볕 정책이라니 이런 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 기본적인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이 지금 선거를 의식한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통합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통합이라는 건요. 예. 일단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이 속한 정당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통합이다? 이게 굉장히 형용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지금 햇볕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강 정책 이런 것들도 그렇고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통합 정당이.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북 송금을 놓고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예. 자, 이 통합 과정에서 또 내용이 이뿐만이 아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할 어떤 조짐도 좀 보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남경필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남경필 지사가 이 과정에서 저는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정치인들이 한번 정당을 탈당하면 두 번의 선거 텀을 거쳐야만이 원래 당에 와서 재유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남경필 지사인데 지금 바른정당과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한테 설득하기가 상당히 좋은 명분이 생겼다. 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당으로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보수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남경필 지사가 저는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도지사의 지금 홍준표 대표가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안 받겠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예. 그것은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정계 개편에 지금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네. 예. 자,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위장 야당과 2등 싸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통합 시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 이른바 통합신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요. 예. 또 그것보다 낮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게 한국당이 지금 보수, 이른바 보수, 저는 뭐 상당히 수구적이라고 봅니다만 보수라고 보고 바른정당과 지금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중도 통합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당은 굉장히 보수화될 겁니다 아마. 전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당과 범보수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가 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갈라먹는다는 의식을 하겠죠.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다른 논리로, 같은 논리로 말이죠. 이쪽에 저희 보수 쪽이 분열하니까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죠. 정치 과학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한편에서 이제 유여애 전 최고위원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TV 방송에 출연해서 예. 기자들이 지난번에 유해 최고위원과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이것은 뭐 어떻게 친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저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예. 네, 예. 사진이죠. 네, 저 사진을 보면 그 전에 안에 들어가 있던 사진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되는데 딱 저 장면만 지금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을 봐서는 누가 손을 먼저 잡았냐 그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그런 질문이 와서 내가 왜 손을 잡냐. 유해 최고가 손을 잡았다. 이걸 방송을 보고 유해 최고는 또 무슨 소리냐. 그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영상도 지금 손잡고 다니는 네. 영상이군요. 네, 손잡고 저렇게 다니는데 홍준표 대표가 먼저 손을 잡았다. 뭐 손을 잡고 앞으로 가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상당히 지금 감정 싸움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또 뭐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그렇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유해 최고는 지금 제명은 당했지만 지난번에 사실은 차점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명을 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적인 투쟁도 이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심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유해 최고가 저는 설전 상당히 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석 의원 이야기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시민들 문자에 그 초성 문자 단문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 저기 뭐 초성으로 이렇게 예. 뭐 썼잖아요. 그건 예. 화면에 안 나옵니까? 그거 나와야지 설명을 좀 할 것 같은데 예. 예. 방송에서 그걸 말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첫 번에 나오는 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거고 문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미음, 시읒, 쌍격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네, 명백한 욕설이다. 이런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굳이 방송이니까 얘기 못할 뿐이지. 예. 뭐친 이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렇게 그런 이제 그런 그걸 거죠. 연상케 하는. 뒤에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시옷, 뒤에 기억, 뭐 기억, 치읓은 시옷 그거는 그거는 뭐 그것도 어떤 뭐 어떤 뜻인지 예상할 수가 모르겠어요.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여기서 말하기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예.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김종석 의원의 말에 의하면 워낙 뭐 이런 문자 폭탄 같은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한 번의 실수였다. 문자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국회의원들은요.
그게 문자 폭탄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뽑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미음, 치읓, 시읒, 쌍격 누구나 다 이상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예. 예. 장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걸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저도 공직자는 항상 일종의 이제 폭탄 문자가 이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이제 네, 대응을 본인은 했는데 보낸 본인이 거죠? 뭐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술 기운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기운에 이제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국민이 뽑아준 선량 아니겠습니까? 선량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모범을 보이고 국민한테 앞서서 봉사하라는 그런 직인데 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아 마땅을 하고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초연결 사회 아닙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동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권위가 동시에 수평화되고 누구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권력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도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공직자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헌법적인 권력 구조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라든가 권력을 자주 바꿔주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제가 언뜻 보니까 시읒, 기역, 비읍, 치읒은 예. 요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제 생각 상상력인데 네. 예. 시건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들었어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간에. 이에 대해서 뭐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여러 근데 추측이 아무튼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꾸만 정치를 희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주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시키는 경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 겁니다. 이건 당위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정가 소식 쭉 짚어봤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